예,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20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정책상에서 그 세 번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주택 정책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우리 책은 266페이지부터 주택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주택 정책 들어가기 전에 주택 문제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주택 문제는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옛날에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 다만 이제 267페이지 보면 그 심화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 지수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 PR 지수하고 이제 RIL 지수 정도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PR 지수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언론에 한 분기마다 발표를 해요. 그게 이제 P는 프라이스고, I는 인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우리는 PR 지수라 그럽니다. RIL 지수는 R이 렌트예요.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이제 비율이다 그러는데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수들이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겁니다. PR 지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득을 1년 동안에 번 소득을 가지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실무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이제 그냥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PR 지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RIL 지수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번 뭐 KHAI 뭐 3번에 KHOI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보지 마세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268페이지 주택정책의 의의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보지 마세요. 보실 거 없습니다. 269페이지까지 보지 마시고 그 내용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출제를 합니다. 그 소득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내용을 이제 언급해 드릴 때 그 개입하는 이제 방법이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 방법이 있었고,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는 이제 시장 실패를 통해서 경제적 기능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약자 배려죠. 형평성을 좀 더 강조하면서 시장에서는 형평성이 이제 소홀히 되니까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내용이 이제 정치적 기능이다라는 방향을 제시했고요. 구체적인 이제 그 부동산 정책 내용으로 정치적 기능으로 이제 언급하는 것이 주택 정책이고, 주택 정책 중에서 임대주택 정책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270페이지에 이제 임대정책 수단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정책 수단에 대한 거기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임대주택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임대주택 시장에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자가 있을 텐데 역시 상대적인 약자가 임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차자를 위한 정치적 기능으로서 언급하는 것이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고, 임대주택 정책상에서는 이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 그 규제가 있고, 임대료 보조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고, 상대적인 면에서 이제 임대료 규제가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임대료 보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등장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뀐 것이 이런 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라는 걸 할 때 구체적으로 정부는 임대주택 정책을 이제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제도하고 임대주택 정책이 섞어서 나오는데, 물론 임대주택 정책 위주로 이제 28회 때처럼 주로 언급을 하고, 임대주택 제도와 관계되는 것이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험의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임대주택 정책과 관계되는 것은 어쨌든 매년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정책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 중에 핵심이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논리가 270페이지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에 보시면은 이제 시장 임대료 이하로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 이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 가격 규제인데, 가격 규제 중에서 바로 밑에 최고 가격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 낮아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주로 언급되는지를 한번 목차를 잡아보고
정리를 하실 때 이제 271페이지 보시면은 그 그래프가 있어요.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70페이지죠. 임대정책 정책 중에 이제 임대주택 정책 중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고요. 이제 페이지는 270입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우선 잡아보면은 얘는 가격 통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 통제 정책에는 최고 가격제가 있고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그 최고 가격제는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한 제도고 최저 가격제는 거래할 수 있는 하한선을 지정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 보호하는 성질이 매우 강하고요. 최저 가격제는 생산자 보호 성질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저 가격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이제 시장 구조가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을 말합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자가 이제 그 가게, 즉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하는 차원으로 최저 가격제를 실시합니다. 다만 우리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는 최저 가격제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최고 가격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 정책 중에 최저 가격제까지 공부하면 복잡할 수 있었을 텐데 최저 가격제가 이제 관계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 가격제라고 바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최고 가격제는 그러고 이제 상한제죠.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상한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최고 가격 지정하면은 그 상한제이기 때문에 이 가격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은 이제 불법입니다. 밑에 있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최고가격제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주택 시장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했다는 것은 임대주택 시장의 소비자가 임차자잖아요. 그래서 임차자를 보호하는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차인 보호 내용이고 그 임차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효율성은 포기하고 형평성을 강조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평성 강조.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내용은 거의 시험에 내지는 않죠. 왜냐면은 최고 가격이란 말 아래 그 경제학적인 이제 이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대한 논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목차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이 뭘까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일부가 맨 밑에 약간 언급만 되어 있는데 꼭 기억하실 것은 20회 위에 정답 체크 항목으로 보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논리 중에 지금 이제 목적과 관계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위주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요. 정답으로 많이 체크가 됐어요. 이 목적은 꼭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소득 재분배 논리죠. 소득은 이제 분배가 돼요. 어디서 분배가 되냐면은 시장에서 분배가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분배된 이제 소득 분배를 보니까 이게 그 형평성 있는 분배가 안 일어나요. 시장은 이제 냉정한 존재고 어떤 그 강자랑 약자가 그 같이 이제 경쟁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자가 강자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 자본주의가 이제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 병폐 중에 하나가 이제 빈부격차죠. 양극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게 되죠. 그 반발로 자본주의 반발로 나온 게 이제 사회주의다 이런 논리지만은 뭐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뭐 시험에 내진 않고 어쨌든 이제 소득을 이제 분배한 내용을 시장에서 보니까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장에 맡기면은 그 소득의 불평등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다시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는 정부의 기능입니다. 소득 분배는 시장의 역할이지만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제 많이 가진 사람 거를 그 못 가진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근데 많이 가져간 사람한테 저 사람이 좀 못 가져갔으니까 당신이 많이 가져간 거를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라고 질문하면은 요청하면은 많이 가져간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진 자는 더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어떤 가진 자들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대료 규제 정책이 이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하는 걸 목적이다라는 거를 깔아주고 있고 시험 문제는 결국 이제 목적이 이거다 보니까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위주로 물어봐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할 때 여기 참 자주 등장하는데 당연히 단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임대료 규정칙을 시행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효과.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단기 있고 장기 사라지는데 이걸 반대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다만 단기 있고 장기 사라지는다는 논리를 단순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더 출제원이 애착을 갖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단으로 나온 것이 이제 탄력성 문제입니다. 그때 탄력성이 여기 책에는 그 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탄력성이 이제 그 일부가 이제 내용상으로 할 때 흩어져 있어요. 책의 내용이.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지만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럼 탄력성을 논할 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을 논했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가격의 밑에다 해야겠다.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이제 공급량의 변화율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한다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단기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이유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생기고, 근데 장기적으로 사라지는 이유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단기가 탄이고 장기가 비탄이다라고 거꾸로 해서 이제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출제원은 더 나갔어요. 단기 비탄이고 장기가 탄이라는 거를 또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지문으로 냈어요. 지문으로. 그럼 임대료 규제 정책에 효과가 있으려면은 약자를 배려하는 거니까 강자들이 많이 가져간 거를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이제 규제, 낮게 통제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강제로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비탄이란 말을 이해하느냐를 물어보는 건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럼 임대료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가격 하락이죠. 단기 효과가 사라지는 효과가 단기적 공급 비탄이어 가지고 단기적으로 소득 재분 효과가 생기는 이유가 정부가 가격을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들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대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 하락에 공급량을 단기 이제 가격을 정부가 내린 거거든요. 가격 하락에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 하락하면은 이제 공급자들이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격 하락의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지문입니다. 이 말 자체가 뭐다? 공급이 비탄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시간 개념으로 단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기가 되면 공급자들이 대처하기 시작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뭐죠? 똑같은 논리야.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해서 공급자에 대처한다? 그러면 공급량을 뭐 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을 이제 이해를 못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정책상의 내용도 많이 못 풀어요. 이렇게. 단순 암기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를 입증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정책은 이제 효과가 등장하는데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가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주로 장기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이제 효과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271페이지 그림이고 그림 밑에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위에 있는 그래프적인 마인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시험에 나온 거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책이 보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 이제 책을 다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셔야 돼.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위에 있는 그래프적인 마인드를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임대료 규정책을 시행할 때 이제 효과적인 측면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 방향을 이제 제시해줘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정말 임대료를 규제하잖아요. 그 규제 임대료가 시장에서 정부가 규제하기 전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정해준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있어요. 그럼 규제 임대료가 이제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럼 임대주택 시장을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임대주택 시장 그리면 여기가 이제 임대료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가격으로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잡아요. 임대료고 그러면 이제 시장을 그려야 되니까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제 공급이 이렇게 있게 한번 그려봅니다.
만나는 교차점이 균형이라 그랬죠. 균형 임대료가 나오죠. 시장 균형 임대료야. 시장 임대료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균형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만약에 해석을 할 때 정부가 규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장에 맡겼어. 그러면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 합의된 시점에서 본인들은 어느 정도 이익을 향유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시장에 맡기면 이게 참 이제 많이 가져가는데 좀 더 많이 가져가겠지만은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럼 소비자가 얼만큼 이익을 가져가고 공급자가 얼만큼 이익을 가져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프 자체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언급하기 위해서 요즘에 쓰는 명칭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요 단어가 이제 출제원이 요즘에 이제 근래 자주 나오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균형 가격이고 이게 균형 거래량이야. 만약에 X제에 대해서 거래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축이죠. 이 합의된 균형 가격에서 이제 거래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 균형 상태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이익을 가져가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 삼각형이 생겨요. 요 명칭 꼭 알아두세요. 요 삼각형이 생기는데 요 삼각형을 뭐라 그러냐면은 소비자 잉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명칭 자체가 나와. 소비자 꼭 알아두세요. 이게 소비자 잉여 크기입니다. 그 소비자 잉여라는 걸 해석하면은 소비자들이 거래를 통해서 본인들이 향유하는 이익의 크기다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왜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되냐면은 만약에 X제를 거래하기로 합의된 균형 가격이 1,000원이다라고 가정해 봐요. 1,000원에서 이제 10개가 이제 거래하기로 했다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의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가 나왔는데 그럼 수요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저기 쭉 가다가 이제 가격축과 접해요. 가격주가 접하면은 이제 이걸 1,000원이 아니라 이건 좀 그러니까 100원이라 그래 볼까? 100원에 이제 100개가 거래하기로 했다 하면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제 100원에 100개를 거래하기로 합의가 일어났는데 소비자 중에 가격주가 쭉 접하다 보면 여기 쭉 곡선을 그리다 보면 가격주가 접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요 지점이 생기는 거를 만약에 1,000원이다 하면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중에 갑돌이로 대비되는 소비자가 있다면 가정하도록 하겠어요. 갑돌이로 대비되는 소비자는 갑돌이는 이 X제를 공급자랑 이제 거래하기로 했을 때 시장에 가기 전에 이 X제 상품에 대해서 나는 1,0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1,000원까지. 본인들이 이제 1,0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어서 시장에 X제를 구매하러 갔더니 합의된 가격이 100원에 거래하기로 합의된 거야. 그럼 갑은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갑돌이는 요 차액만큼의 즉 900원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500원으로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고 여기 을순위로 대표되는 소비자가 있어. 을순위도 X제를 구매하기 전에 마트를 가기 위해서 나는 X제를 5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야.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얼마? 400원만큼의 이익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한 소비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50원이라고 생각한 을순위로 병파리로 대표되는 소비자가 있어. 병파리는 X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 시장에 가기 전에 나는 X제를 5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다라고 최대 금액을 결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시장에 가봤더니 100원 주고 사야 돼. 그럼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물건을 비싸게 사야 돼. 그럼 이 사람은 X제를 구매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균형 가격 이상에 해당되는 가격주가 접한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행동에 소비자들 행동을 다 집합한 거죠. 그래서 요만한 가격 거래한 거. 그래서 이 소비자 잉여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물건을 싸게 산 소비자들의 이익의 크기를 전부 다 합한 그것입니다. 이거를 소비자 잉여라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소비자들은 항상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이익을 가져간다 보시고 생산자들도 그만큼 이익을 얻어요. 생산자는 100원짜리를 얼마? 100개에 구매하기로 했어. 그럼 전체 사각형이 생겨요. 이 사각형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총 수입이 되는 겁니다. 총 수입이. 근데 이제 총 수입이 이제 10,000원이 나올 텐데 다만 소비자랑 다르게 생산자들은
어떤 물건을 이제 공급을 하려면은 그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가 드냐면은 생산비가 들어요. 생산비. 그러면은 순수익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비용을 제외해야 돼. 그 비용이 우리가 경제학적 크게 이 부분이 비용이에요. 이걸 나중에 전용 수입이라고 공부하실 것이고, 이거를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비가 돼. 그럼 어쨌든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요 나머지, 요 부분이 뭐냐면은 생산자가 생산을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본인이 향유하는 이익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거를 생산자 잉여다라고 합니다. 요 명칭을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만큼의 이익을 얻고 생산자는 이만큼 이익을 얻는다고 보는 거야. 이거를 그대로 임대주택 시장으로 옮겨오면은 요 삼각형이 소비자가 향유하는 이익의 크기야. 소비자가.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 잉여라 그러고요. 이때 소비자 잉여는 결국 누구겠어요? 임차자가 되겠지. 임차자가 향유하는 이익이 되고, 요 삼각형에 대한 논리는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생산자가 누구겠어요? 임대인이겠지. 임대인 잉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정부가 이제 시장에 맡겼더니 소비자의 생산자 잉여 두 가지를 가져가게 되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들이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소득을 뭐다? 다시 분배하자. 다시 분배하려면 많이 가져간다고 본 생산자가 가져간 거를 뺏어다가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형성돼 있어. 당사자가 합의가 일어나서 형성된 시장 임대료가 정부 입장은 마음에 안 드니까 많이 가져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강제적으로 내려야 돼. 정부의 법적 규제임들을 이거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이거 강제로 내려버립니다. 이게 법적 규제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규제 임대료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가격을 내렸잖아요. 가격이 내리면은 요만큼이 이제 최고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있는 금액 거래는 불법이 되는 거죠. 밑에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산자가 이만큼이었었잖아요. 이만큼 생산자 잉여 중에서 일부가 요만큼 누구한테 넘어가?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거지. 이걸 정부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소비자 잉여가 요만했던 것이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이만큼 소비자 잉여가 커지게 됩니다. 이게 소비자 잉여가. 그러니까 단기적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보다 비탄인 거예요. 공급이. 왜? 가격은 떨어졌죠. 그럼 공급량을 줄여야 되잖아. 공급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죠. 가격 하락에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다. 이게 비탄이구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소득재부 효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논리가 나타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공급자에 대처하기 시작해요. 공급자들은 이만한 가격에는 나는 임대 사업을 못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한테 저항하기 시작해요. 정부한테 저항한다 그래서 정부를 이제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저항이 최대의 저항이 이제 임대 사업을 안 하게 되고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효과가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위에 이제 동그라미 4번까지 장황하게 쭉쭉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 그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여기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생산자 잉여는 이제 쭉 정부가 강제로 뺏어다가 소비자에 나눠줬어요. 그 정부는 당신은 요만큼만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한 거야. 이거 세부적으로 이제 효과를 물어보면은 이제 그럼 공급자 입장의 효과를 한번 볼까요? 공급자들은 이제 임대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윤을 이제 극대화시키려고 하려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이윤을 뺏어서 소비자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안 좋구나라고 소문이 퍼져요. 그럼 임대사업하기 위한 투자 자금이 모집이 안 돼. 투자가 기피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임대하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관리도 잘 안 해요. 제값을 못 받은 거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요. 관리가 소홀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이게 무슨 효과를 말한다? 장기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질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하는 사람들은 질적 수준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도 저하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임대인이 저항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공급이야, 공급. 이 공급이 문제가 되는데, 임차자들은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이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임대인들이 수익성을 저하시키게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논리가 이제 등장하죠. 이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효과를 유발시켜요. 임차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공급이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투자가 기피되기 때문에 신규가 안 들어와.
신규가 이제 감소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임대주택이 있죠. 기존에 임대하던 사람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니까 임대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매각으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기존의 임대주택은 다른 용도로 전환합니다. 결국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새로운 게 안 들어오고 기존 것도 빠져나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임대주택 공급량이 최초에 규제하기 이만큼 공급량이 점점 여기까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가격 하락한 걸 보고 소비자들, 임차자들은 수요량을 이렇게 늘리기 시작해요. 수요량은 늘어났어. 그럼 결과적으로 규제 임대료 상태에서 보니까 수요는 많아졌고 이만큼 공급은 줄어들었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죠.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초과 수요 상태다. 그런다. 여기서 작년에 정답이 나온 거지. 규제보다 이제 규제가 시장보다 낮게 통제했을 때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 초과 수요란 말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진다는 거죠. 당연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과 수요를 초과 공급으로 낸 거야. 그리고 초과 수요를 또 구체적으로 초과 수요 현상이 단기가 커지냐 장기가 커지냐도 물어봐. 당연히 장기가 더 크지. 왜? 장기가 탄력적이 되고 단기가 비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는 장기일수록 더 커진다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가격만 떨어졌죠. 가격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가격만 떨어진 효과에서 소비자 공급자들은 아직 반응을 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가격 하락 효과만 나타나지 시장에서 양은 꿈쩍도 못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가격 하락한 걸 보고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이제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 현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야. 그러면 이제 초과 수요가 나타났어. 공급을 줄여. 그 그래프상으로 책에도 나오듯이 어디까지 주냐면은 여기까지 준다 그랬죠. 여기까지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요. 공급이 줄면은 여기에 수요 곡선과 접하는 새로운 가격 형성이 돼. 근데 이 가격이 가만히 보면은 최고 가격제라는 것이 정부가 규제한 가격이다 보니까 이거 이상으로 거래되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왜? 상한선이니까. 근데 이거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럼 높은 가격 형성이 된 내용에 대해서 임대자들은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은 규제 임대료야. 그럼 요 금액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은밀하게 받는 거야. 그리고 음성적 거래가 활발해진다라고 합니다. 음성적 거래가 이제 음성적 금액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암시장 임대료라 그럽니다. 그래서 암시장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시장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규제한 세무서에 신고하는 규제 임대료하고 암시장 임대료라는 두 가지 금액이 공존해요. 현실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두면은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정부가 100만 원 너무 세니까 10만 원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90만 원만큼은 소비자에 가져다 준다는 논리는 임대자 입장에 그만큼 90만 원 이익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내가 왜 임대 사업해? 그래서 공급을 줄여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니까 임차자는 이사할지 부족해지잖아요. 아우성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자가 강자가 되니까 임대인이 임차자한테 선택권을 줘요. 나가라라는 거야. 근데 나가봤자 임대주택이 없으니까 이사할 집이 존재하지 않아서 결국 임차자는 계속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임대자는 이제 카드를 제시하는 거죠. 나가든지. 근데 지금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가 10만 원에 나는 10만 원에 임대 사업 못 하겠다. 내가 요구하는 금액을 줘라. 근데 공식적인 10만 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가 받고자 하는 금액은 1조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임차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이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규제 임대료하고 임대인이 임차자들의 위치를 악용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암시장 임대료가 생겨요. 그래서 공식적인 임대료는 규제 임대료랑 비공식적인 임대료는 암시장 임대료가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장이 생겨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중가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중가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맛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암시장 임대료고 이게 규제 임대료라 그랬죠. 그럼 암시장 임대료와 암시장 임대료와 규제 임대료 차이가 생겨요. 사각형이 생겨요. 사각형. 이 사각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부분을 암시장 이익이다 그럽니다. 이 사각형. 그럼 암시장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그렇죠. 이거는 임대인이 가져가는 거야. 임대인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뺏긴 거를 다시 가져온 것이고 이거는 임차자 걸 뺏어온다는 뜻이야. 암시장 이익인데 이게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세금을 안 내, 암시장. 말 그대로 암시장이니까 세금 안 내기 때문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정부 있죠? 정부의 조세 수입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감소하게 돼 있어요.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 요 말이 이제 나오게 또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암시장 이익이 생기고 또 하나 요것이 이제 최근에 또 출전이 좋아하는 내용인데 규제하기 전에는 없었던 요 삼각형이 생겼어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사회적 비용이라 그럽니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자원은 굉장히 귀하고 자원은 굉장히 희소해요. 근데 희소한 자원을 할당 효율적으로 해서 그 이윤을 창출하게 해야 되는데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그 희소하고 귀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뜻이야.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생기면은 자원이 낭비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적 비용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공중성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부 생각을 한번 잘 꺼볼까요? 정부 생각은 규제하기 전에 소비자 영역 아까 이만했었잖아.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임대인권을 뺏어다가 단기적으로 이만큼 키웠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공급자들이 공급을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암시장 임대를 요구하는 과정 중에 암시장 이익이 형성돼서 이걸 임대인이 다시 가져가고 그리고 사회적 병이 생겨가지고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최종적인 내용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 발생해. 요게 뭐다? 소비자 잉여가 돼요. 그 소비자 잉여가 그 규제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정책은 효율성을 포기하고 임차자를 위해서 형평성을 강조한 정책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정책은 선진국에서는 뭐 전쟁이라든지 굉장히 물자가 이제 뭐 재난 등이 발생해서 물자 부족해진다든지 이런 국가 위기 사태가 아니면은 시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가격을 통제하는 이런 임대주택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다만 이제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규정책 내용은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정책이 시행하지 않지만은 기존의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상승률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통제하는 걸 시행하지 않지만은 임대료 이제 상승률에 대해 통제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근데 임대료 상승률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임대료 상승률을 기존 임차자하고 5% 이내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은 임대인들이 기존 임차자가 임대계약 체결하지 않고 계약을 이제 안 하고 새로운 임차자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때문에 이제 임대료 상승률을 통제하는 것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적용되는 내용이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사문화된 거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어떤 이제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임대료 규정책을 시행하자 지금 책에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언급했던 것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남 지역에 30평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10억 이상 형성되고 있다. 너무 세다. 정부가 개입해서 전세 가격을 만약에 1억 이하로 받아라. 통제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리죠. 근데 보시다시피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착시현상이 단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잘 안 쓰게 되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구조적인 내용으로 아주 문제가 내기 좋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거의 뭐 핵심이다 알아보시면 돼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최종 정리해 보면은 이 정책이 이제 임차자를 위한 정책이었잖아요. 그럼 임차자한테 효과가 있을까? 한번 보는 거야. 임차자 입장에 임대주택이 많은 게 좋다 그랬죠? 근데 공급이 줄었잖아요. 저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사를 해야 되는 이사할 집이 없어. 주거 이전이 이제 저하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거 이전이 저하된다. 주거 이전이 저하되니까 결과적으로 암시장 임대를 요구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임대인이 암시장 이익을 얻어간다 그랬죠. 그 임대인이 가져가는 암시장 이익은 임차자 희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자들은 암시장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정책을 논할 때는 그 책에 이제 이게 271페이지, 272페이지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좋은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면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거를 암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그래프적인 것을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림상의 내용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내용이다.
근데 이제 272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에 방가로 3번 있죠. 방가로 3번의 논리는 지금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논하는 거잖아. 근데 정부가 이제 조사를 잘못했는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다라는 거야. 이건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요. 왜냐? 결론은 딱 한 가지야. 이게 최고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임대주택 시장에서 규제하기 이전보다 질적 수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규제하기 이전과 동일한 상태가 시장보다 높게 통제하면은 이제 규제하기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어떤 결론이냐면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높게 설정하잖아요.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 거기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내용상으로 동그라미 1번, 1, 2번이 다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다 아무런 변화 없다. 이게 최고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이제 이렇게 시장 임대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통제한 거야. 최고 가격을. 그럼 최고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위로는 안 되지만 밑으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공급하다 보면 가격 높게 설정하다 보면 이게 그림상으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는 뭐 초과 공급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만큼 공급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이 임대가 안 돼서 공가로 남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공급자들은 밑으로 가격을 내리는 건 관계없는 게 최고 가격제니까 스스로 가격을 내려가요. 스스로 내려가니까 어디 된다? 균형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임대료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식을 못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한 지문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규제가 시장보다 낮게 물어봤는지 높게 물어봤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요 형태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272페이지 방가로 4번 있죠? 임대료 규제 주택난 그거 삭제하세요. 안 보셔도 돼. 거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앞에서 이미 다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중복된 내용이니까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 보충학습에 나온 것도 이제 우리는 최고 가격제만 공부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최고 가격이다라고만 언급하면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아주 유명한 임대료 규정책 내용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30년 동안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임대료 규제를 요 형식으로 쭉 물어봤어요. 단순한 암기 문제로. 근데 요즘 문제 스타일은 이 탄력성으로 자꾸 물어본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탄력성을 개입해서 탄력성의 이해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초창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진 거야.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했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낼 수 없으니까 이거 서포트하기 위해서 274페이지 임대료 보조 정책에 나옵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 이건 페이지 274가 나와 있고요. 임대료 보조 정책도 이제 그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논리죠. 이건 전부 다 무슨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논리냐면 전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논리예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차자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는다 인식하니까 임차자를 위해가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임대료 규제는 강제로 가격을 내린 겁니다. 근데 정부가 보기에 이 임대료 규제 가장 심각한 내용이 자원이 낭비되는 거야. 즉 사회적 비용이 생긴다는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임차자를 위해서 그 효과가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임대료 보조 정책이 됩니다. 임대료 보조 시장의 기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니까 시장 임대료가 형성이 된 상태죠. 이런 논점이야. 항상 시장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내용은 시험 형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자 보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자한테 지급하는 생산자 보조가 있을 겁니다. 이 생산자 보조는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냐면은 건설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거야. 생산이라 그랬잖아요. 건설회사들이 민간 임대주택을 잘 안 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건설하게 한 건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흔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소비자 보조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보조에 대한 논리는 다시 내용상으로 두 가지로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효과야. 소비자 보조 효과. 그래서 우리 책에는
소비자 보조 효과가 밑에 방가로 2번이 있어요. 274페이지 방가로 2번 해가지고 오른쪽 페이지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내용이지만 이거를 이해를 동반해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은 그 지문들이 당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막 섞여져 있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소비자들 구매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커진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소득을 증가시켰어. 소득 나오면 정상재, 열등재해가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주택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정상재로 가정해요.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효과를 물어볼 때 이거를 단기적인 측면하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꼭 구분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나머지는 수요 공급이야. 그 단기적으로 소득을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줬어요. 임차자한테. 보조금 지급해 주니까 소득이 임차자 실질 소득이 높아졌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바로 임차자를 무슨 생각한다? 돈이 많아져, 구매력이 커졌으니까 바로 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모든 게 끝났어. 수요가 증가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 임대료가 상승하죠. 그렇죠? 임대료 상승해.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임대주택 시장에 초과이익이 발생해요. 그럼 초과이익은 누가 가져가냐? 아, 이것은 기존의 임대인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근데 이 100만 원을 강제로 내리면은 임대료 규정책 시행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시장 임대료를 존중하자. 존중하되 저걸 지불해야 되는 임차자들의 구매력을 키우는 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임차자한테 만약에 50만 원을 지원해줬다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부 생각은 50만 원 지원해줬으니까 실질적인 임차자 부담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임차자 부담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착시현상이야. 임차자한테 보조금 지급한 거를 시장이 알아요. 시장이 알아서 소비자들이 그 임차자들한테 지원해준 지원금을 받은 임차자들이 시장에서 수요행위를 해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돼서 임대료가 상승했어. 그럼 금액이 극단적으로 150만 원 돼버리는 거야. 그 50만 원 지원해준 효과가 시장에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50만 원 지원해준 그 돈은 결국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럼 150만 원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50만 원 지원해준 거 빼도 옛날과 똑같이 임차자 부담은 1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줄 때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임대인들이 이거를 혜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단기적으로 임대인들이 이제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이유가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임대 사업이 괜찮다는 소문이 퍼지잖아. 왜? 요만했던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래. 생산자 잉여가. 그러니까 이제 임대사업은 괜찮네. 그래서 임대사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시장에 진입을 해요. 그 말이 결과적으로 뭔다? 공급이 증가하는 거야. 결국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럼 기존의 임대인하고 새로운 임대인들이 서로 경쟁하겠지. 공급자들이 경쟁해. 그럼 공급이 증가되니까 다시 임대료가 어떻게 돼? 하락해. 옛날 상태로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락하다 보니까 뭐가 돼? 임차자들이 나중에는 혜택을 보는 거죠. 임차 혜택을 본다는 것은 임차자들의 실질 임대료 있죠? 실질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했을 때 시간 개념 꼭 나왔어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지, 너만 보냐? 나도 먹자 해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서 여기 새로운 임대료가 형성이 되죠. 장기 임대료. 근데 옛날과 똑같잖아. 다시 원상태로 임대료가 돌아오는데 그럼 보조금 50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그럼 50만 원 제외하면 실질적 임차자 부담은 50만 원으로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암기할 거 하나도 없어. 잘 보세요. 소비자한테 보조금 지원해 줬어. 소득 높아졌어. 단기 뭐다? 수요 증가. 그럼 수요 증가는 뭐가 발생해? 가격 상승. 가격 상승은 어떤 일 발생해? 공급 증가. 공급 증가는 어떤 일 발생해? 가격 하락. 이런 논리죠.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 가격 상승은 공급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자 대박. 가격이 하락하면은 다시 임차자 혜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상에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만큼 치열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효과 가지고 계속 출제하기가 지문에 대한 한계가 봉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소비자 보조의 한 유형이 나옵니다. 책에는 유형에 제가 적어드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논리냐? 274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의의 보시면서 쭉 설명이 되고 의의 설명하고 별로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논리야. 이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인데 그건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 어차피 그것도 기출문제 지문이니까 왜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유형 때문에 그래요. 유형에 보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유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소득보조가 있어요. 이 소득보조라는 것은 정책상의 명칭이야.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소득보조를 뭐라 그래요? 이런 현금보조라 그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임차자한테 직접 현금으로 줘버리는 거야. 임차자한테. 그리고 이제 집세보조가 있어요. 정책상의 명칭은 집세보조고 경제학에서는 집세보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가격보조라 그럽니다. 다만 이게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이거를 임대료 보조라 그래요. 그럼 집세보조는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냐면은 요거는 임대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야. 대신에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이제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되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자를 확보하면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형태가 자녀 이제 뭐죠 이제 어린이들 있죠 그 유아들 보육료 지원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보육료로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득 보조가 되는 겁니다. 현금 직접 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어린이집에서 뭐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원화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원화를 확보하면은 이제 정부 지원금이 어린이집에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사랑 카드라고 있어요. 그 원화를 이제 이제 원화가 있는 부모님 통장에 이제 그 핸드폰에 뜨죠. 그 본인 부담금 0, 정부 지원금 얼마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부모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내는 어린이집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사기치는 이제 아주 악덕 어린이집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는 집주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 근데 그 효과가 간접적으로 임차자도 얻는다는 뜻이야. 근데 소득보조가 뭐고 집세보조가 뭐라는 개념 정도를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은 비교가 나와, 비교. 비교 나올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책에 나온 게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그거요. 효용적인 면이야. 효용적인 면이라면은 임차인의 만족감입니다. 임차인의 만족감 면에서는 어느 게 더 크다? 소득보조가 더 크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임차자들은 현금을 직접 받았잖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현금 받은 돈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가 있어.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큰 거야. 근데 집세보조는 정부 지원금에 나가는 임대주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임대료가 낮은 것만 생각하면 불편한 거기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금에 나가는 주택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선택의 여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소득보조가 효용면이 더 큰 이유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라는 논리고, 그런데 정책상의 효과가 있어요. 경제학적 효과는 이게 더 크지만은 주택 소비 증가면이야. 정책적 효과예요. 주택 소비 증가면 어느 게 더 크다? 집세 보조가 더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 소득 보조는 직접 현금을 주다 보니까 임차자가 받은 돈 가지고 본인의 이제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거를 안 쓰고 우선순위가 이제 순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현금 받았으니까. 그 다른 데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그래서 소득 보조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걸 사전에 봉쇄시켜버리는 집세 보조보다 그 소비 증가면에서는 효과가 얘가 더 작다 그럽니다. 그래서 효용면에서는 선택권이 큰 이게 더 효과적이고, 현금이 이제 보조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유용될 우려가 있는 소득 보조는 소비 증가면에서는 집세 보조보다 효과가 작다라고 보셔야 돼. 이거는 이제 서로 비교하는 지문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규제 정책하고 이제 같이 보조 정책이 섞어서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산자 보조도 약간 설명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 책의 274페이지 방가로 2번에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에 그 내용이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쭉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생산자 보조에 대한 논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심화학습으로 공급자 보조가 있는데
거의 출제를 안 하죠. 그래도 약간의 말씀드리면은 생산자 보조는 건설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생산비를 건설자금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거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는데 이것도 단기하고 장기를 구분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산자한테 공급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신규 주택을 지라는 뜻이잖아요. 신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뜻인데 보조금을 줬다 그래서 바로 신규 주택이 시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럼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 장기 나타나. 그러면 보조금 지급 효과가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죠. 공급이 증가되면 당연히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임대료 하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임대료가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수요가 증가된 효과는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 증가는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생산자 보전이 있다는 걸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임대료 규제랑 이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논리. 이 중에서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이제 좀 자주 나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거의 그러면 아마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지문까지 반영하면은 두 군데에서 거의 이제 오지선다를 구성할 때 핵심적인 정답으로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270 이제 그 6페이지 보면 거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고요. 거기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이제 나중에 논하도록 하고 그 277페이지 그 보면 거기 방가로 4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많이 출제를 안 해요. 거기 의 있죠, 의. 276페이지 방가로 1번에 의 보시면 첫 번째 줄은 꼭 알고 계셔야 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 부분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임대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선은 그거 한 줄 알아두시고, 근데 방가로 이번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건 제도적인 측면이고, 지금 효과를 물어보는 거니까 세 가지 형태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방가로 4번을 보셔야 돼. 방가로 4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 표가 박스 안에 그려져 있고, 동그라미 1번, 2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내용이 요즘에 잘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잠깐 건드려 보겠어요. 세 번째. 지우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인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이제 논하려면은, 역시 이것도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논리죠. 시장 임대료가 이렇게 민간임대주택이 형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전부 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논점이야. 근데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고지하는 임차자가 임대료 부담이 크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리자 한 게 임대료 규제야. 그럼 사회적 병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해서 시장 임대료는 존중하되 구매력을 이제 임차자의 구매를 높이는 식으로 하자. 이게 임대료 보조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병이 생긴다는 부작용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그러지 말고 임대인들이 스스로 내리게 한번 해보자. 임대인이 스스로 내리게 하면은 부작용이 이제 최소화되지 않느냐. 그 임대인들이 스스로 내리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 대체제를 공급하자는 거죠. 대체제가 공급이 되려면은 이 민간 임대주택보다 무조건 임대료가 낮아야 돼. 민간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낮은 공공 임대주택을 직접 시장에 집어넣어보자. 그럼 이거보다 임대료가 낮다. 즉 여기서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이 민간 임대주택과 경쟁 관계 있는 지역에다가 대체 관계 있는 지역에다가 10만 원짜리 한번 집어넣어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민간에 있는 임차자들이 그쪽 다 이사 갈 거 아니에요. 이사 가면은 결국 민간의 임대주택이 빈집이 되겠지. 빈집을 놔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채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임대료가 내리지 않겠는가 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론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인데 이 현실적으로 이게 시적 집행을 하잖아요. 그럼 많이 반대를 해요. 말씀드렸듯이 공공이 싸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다 보면 주변에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해서 요즘에 이게 님비 현상이 돼버려가지고 반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뭐 현실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시험과 연관돼서 이거 논하려면은 시장을 두 개로 나눠야 돼. 공공임대주택 시장하고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나눠야 됩니다. 반대로 민간임대주택 시장하고 공공임대주택 시장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가정이 뭐냐면은 이거를 착각하는 분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가정이야 경제학적인 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요 동질적 상품을 가정하는 거야. 동질적 상품이란 말은 무슨 관계 말하죠? 그렇죠. 대체제를 말하는 거야. 그럼 대체제는 동질적 상품이잖아. 그럼 대체제 선택할 때 어느 걸 선택해요? 싼 걸 선택하냐. 싼 거.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민간과 공공은 동질적 상품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소비자 선택하는 오로지 가격이잖아. 대체제는요. 임대료가 요거는 싸고 요거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공적 주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가진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 방법이 돼요. 그럼 이게 공급이 됐어. 어디에 충격을 논하는 거죠? 민간 쪽에 충격을 논하는 거지.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언급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단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민간에 있는 임차자가 공공으로 옮겨갈 거 아니야. 민간 쪽에 수요가 감소하죠. 당연히 싼 게 들어와서는 비싼 거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수요 감소하면 그 다음 일이 뭐가 발생하겠어요? 임대료가 하락하겠지. 수요 감소니까. 임대료 하락하면 여기 고전 임차자 어때요? 혜택을 보는 거야. 그럼 공공으로 이주한 사람은 원래 임차자도 혜택 보죠.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민간에 남아있는 임차자하고 공공으로 이주한 임차자 둘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둘 다. 근데 제일 뿔따고 난 사람이 누구예요? 민간 임대주택 임대인들이 이제 뿔따고 나지. 왜? 수요가 지금 감소해서. 그래프를 볼까요? 수요 감소했어.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졌어. 그럼 요만큼이 옛날에 뭐야? 생산자 잉여였잖아. 이 표현은 계속 끌고 다닙니다. 생산자 잉여인데 어쩔 수 없이 옮겨가면서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요만했던 생산자 중에서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단기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오면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민간임대주택은 요만했던 잉여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회복시키고 싶어. 장기적으로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공급을 줄이는 수야. 공급이 감소되면 다시 임대료가 어때요? 옛날 상태로 회복이 됐지. 상승이 돼. 공급이 줄어들었잖아. 공급이 줄면 다시 임대료가 옛날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 임대료가 다 비싸졌으니까 민간에 남은 임차 혜택 보겠어? 못 보겠어?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공공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장기까지 무조건 혜택을 보는 겁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의 임차자 둘 다 혜택을 봐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공공으로 이주한 임차에만 혜택을 본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내지도 않지만은 혹시나 나왔을 때. 근데 이것도 암기가 아니라 경제학적인 흐름이야. 싼 대체제가 들어왔다. 비싼 시장에 대한 반응이야. 비싼 시장에 대해서 뭐죠? 수요가 감소.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 가격 하락은 공급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전부 다 수요 공급의 논리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거랑 같이 나왔던 것이 여긴 좀 칸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이제 공공하고 민간이 있죠. 두 가지 합쳐 사회 전체. 책 요것도 약간 설명됐으니까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도 설명이 돼 있어요. 임대주택 수예요, 수. 그럼 단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증가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지? 단기적으로는 공공이 들어온 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 공공과 민간 합친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는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불변이야, 불변.
불변. 왜? 공공이 들어온 만큼 장기에서 민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의 공공의 증가분과 장기의 민간의 감소분은 같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매우 비현실적인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냅니다. 딱 한 번인가 나와가지고 책에 있기는 잠깐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중치를 두고 공부할 때 마지막 정리해보면은 역시 공부해보시면 아시겠고 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 체크 항목으로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이제 맛좋아요. 굉장히 내기가 좋고, 다만 저거 가지고 30년 동안에 뭐 계속 낼 수 없으니까 서포트하는 논리로 임대료 보조 정책이 효과 위주로 언급이 되는 거죠. 임대료 보조 정책이. 그리고 극히 드물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도 이제 가끔 등장하더라. 근데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아까 줄치시라는 그 개념하고 그리고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더라라는 논리. 그리고 이제 단기, 장기 효과까지 알아두실 수 있으면 민간 시장에 나타나는 이 효과까지 알 수 있으면은 뭐 금상첨화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를 모르면은 이건 단순 암기밖에 안 돼가지고 작년 28회 때처럼 이제 응용 스타일로 냈을 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주택 정책으로 꼭 언급을 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임대주택 제도라는 게 있어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의 내용인데 여러분 279페이지 보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고요. 그 밑에 민간임대주택은 특별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심화학습이라고 279페이지에 나온 거 심화학습이 하니까 그 별표를 쳐주세요. 그 별표 쳐주시되 지금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부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수정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276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 아까 공공임대주택 말씀드렸죠. 276페이지에 방가로 2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이제 우리나라 아까 거기서 심화학습에 나왔던 공공주택한 특별법상에 이제 나오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을 알고 계시되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특별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 부분은 이제 법률 개정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나서 다음에 심화학습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책에 약간 이제 수정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280페이지 분양주택 정책이 있는데 거기 분양가 규제 정책이 있어요. 오른쪽에 분양가 자유라는 보지 마시고요. 분양가 규제 정책이 있는데 다만 이 분양가 규제 정책은 뭐랑 똑같냐? 임대료 규제 정책과 똑같아요. 가격을 통제하는 최고학제인데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시장에 통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 규제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 민간 분양주택 시장에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계되는 것은 이거는 공법 시간에 나오고 그리고 정책상의 내용은 요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을 한번 잘 정리해 하신 다음에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임대료 규제 정책이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세 번째 주택 정책이고요. 어차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대주택 정책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온다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서 이해 위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상에서 4가지 주제 중에 세 번째 주제를 한 것이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4번째 정책이 조세 정책이야. 그래서 조세 정책이 282페이지에 나오는데 어떤 문제들이 주로 등장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